네, 안녕하세요. 느릿한 팟캐스트 팟터틀입니다. 오늘은 인공지능, AI 모델 성능이 어떻게 발전하는지에 대해 좀 얘기 나눠보려고 해요. 이게 보면은 되게 예측 가능한 패턴을 보이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뭔가 보이지 않는 벽, 그런 거에 부딪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저희가 받은 자료들도 바로 이 AI 성능 추세에 관한 다양한 분석들이었는데요. 오늘 저희는 이른바 스케일링 법칙, 스케일링 로즈라고 하는 걸 좀 자세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컴퓨팅 파워, 데이터 양, 모델 크기 이런 것들이 성능이랑 어떤 관계가 있는지 또 이걸 아는 게 AI 미래를 보는데 왜 중요한지 한번 파헤쳐 보죠. 자, 바로 시작해 볼까요? 우선 이 스케일링 법칙 현상 자체부터 좀 봐야 할 것 같아요. 보통 AI 모델 학습시키면 처음에 오류가 확 줄다가 점점 이렇게 안정화되잖아요. 네, 그렇죠. 감소세가 둔화되는 구간이 있죠. 그리고 모델이 크면 클수록 오류는 더 낮아지는데 당연히 컴퓨팅 자원은 훨씬 많이 필요하고요. 맞습니다. 더 큰 모델은 더 낮은 지점까지 내려가죠. 그래서 이렇게 모델을 점점 키우면서 성능을 재보면 그래프가 여러 개 나올 텐데 네, 여기서 축을 로그 스케일로 바꾸면 패턴이 보인다는 거죠. 네, 맞아요. 그게 아주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로그 그래프를 그려보면 여러 모델들의 최적 성능 지점들이 마치 어떤 경계선 아래에 이렇게 모여 있는 것처럼 보여요. 아, 경계선이요? 네, 이걸 컴퓨팅 최적, 컴퓨터 옵티머 경계선 또는 컴퓨팅 효율 경계, 컴퓨트 efficient frontier라고 부르죠. 이게 뭘 의미하냐면 결국 AI 성능이라는 게 크게 세 가지 요소, 그러니까 컴퓨팅 파워 총량, 모델 크기, 그리고 학습 데이터셋 크기, 이 세 가지에 따라서 어떤 규칙적인 법칙을 따른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역법칙 관계라는 거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되게 신기한 건 모델 구조를 어떻게 짜든 다른 알고리즘 디테일이 어떻든 기본적인 선택만 합리적이었다면 이 법칙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와, 그건 진짜 신기하네요. 그럼 여기서 이런 질문이 생기는데요. 이게 무슨 물리학 법칙처럼 지능 시스템을 만드는 데 있어서 뭔가 근본적인 원리 같은 걸까요? 아니면 그냥 우리가 지금 많이 쓰는 신경망 방식의 어떤 특징이나 한계 때문에 나타나는 걸까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요. 바로 그 지점에서 2020년 1월에 나온 오픈 AI 논문이 아주 중요합니다. 아, 그 유명한 논문이요. 네, 그 논문에서 언어 모델 성능이 방금 말씀하신 그 규모, 데이터 양, 컴퓨팅 이런 여러 차원에 걸쳐서 굉장히 명확하고 예측 가능한 추세를 따른다는 걸 실험으로 딱 보여줬어요. 심지어 구체적인 멱법칙 관계식까지 제시했죠. 관계식까지요? 네, 로그 그래프에서 멱법칙은 직선으로 나타나잖아요. 네, 그렇죠. 그 직선의 기울기가 바로 멱법칙 방정식의 지주, 익스포넌트인데 이 기울기가 가파를수록, 그러니까 지수가 클수록 그 요소를 늘렸을 때 성능이 더 빨리 좋아진다는 뜻이죠. 아하. 근데 그때 오픈 AI 연구에서 진짜 주목할 만했던 건 자기들이 실험했던 가장 큰 모델에서도 성능 향상이 꺾이는 그 포화 조짐이 전혀 안 보였다는 거예요. 아, 계속 좋아질 여지가 있었다는 거군요. 그렇죠. 모델을 더 키우고 데이터 더 쓰고 컴퓨팅 더 쏟아부으면 성능이 계속 올라갈 거라는 강력한 신호였죠. 그리고 바로 그해 여름에 오픈 AI가 이걸 진짜로 증명해 보입니다. GPT-3를 딱 내놓으면서요. 아, GPT-3. 네, 마이크로소프트랑 협력해서 진짜 어마어마한 슈퍼컴퓨팅 인프라를 썼는데 엔비디아 V1X GPU를 10,000개나 썼다고 해요. 10,000개요? 와. 네, V1X 하나하나가 그때 최고였는데 그걸 10,000개, 이걸로 파라미터 1,750억 개짜리 모델을 돌린 거죠. 1,750억 개. 상상이 안 가네요. 그렇죠. 이때 들어간 총 컴퓨팅 양이 약 3,640 페타플롭 데이 정도 된다고 해요. 페타플롭 데이. 아, 그 계산량 단위. 초당 1,000조 번 연산을 하루 종일 하는 양 맞죠? 네, 맞습니다. 엄청난 양이죠. 근데 결과가 정말 놀라웠어요. GPT-3 성능이 불과 몇 달 전 자기들 논문에서 예측했던 그 멱법칙 추세선이랑 거의 정확하게 일치한 거예요. 예측대로요. 네. 그리고 여전히 성능 포화는 안 보였고요. 이건 GPT-3보다 훨씬 더 큰 모델도 가능하고 그러면 성능도 더 좋아질 거라는 걸 보여준 거죠. 이 예측 가능성 때문에 그 뒤로 거대 모델 개발에 엄청난 투자가 이어질 수 있었던 거고요. 네, 정말 대단한 스케일이네요. 근데 저희가 계속 성능이다, 오류율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뭘 재는 건지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GPT-3 같은 모델은 자기 회귀, 오토리그레시브 모델이라고 하잖아요. 네, 맞아요. 기본적으로는 앞에 나온 단어들,
그러니까 토큰들을 보고 그 다음에 올 가장 확률 높은 토큰을 예측하도록 훈련되는 거죠. 토큰이 단어일 수도 있고 뭐 단어의 일부일 수도 있고요. 그렇죠. 모델이 텍스트를 처리하는 기본 단위죠. 그럼 모델은 다음 토큰 예측 결과를 어휘 목록 전체에 대한 확률 값으로 내놓는 거네요. 예를 들어 GPT-3 어휘 목록이 5만 개면 5만 개짜리 확률 벡터가 나오는? 네, 정확합니다. 아인슈타인의 첫 이름은 이렇게 넣으면 그 5만 개 중에서 알버트라는 토큰에 해당하는 확률값이 높게 나오도록 학습되는 거죠. 학습할 때는 정답을 아니까 모델 예측이 얼마나 틀렸는지를 재는 손실, 로스가 값을 계산할 수 있고요. 맞아요. 그 손실값이 바로 모델 파라미터로 업데이트하는 기준이 되는 거고요. 아까 말한 그 어마어마한 페타플롭 연산이 결국 다 이 손실값을 줄이려고 하는 거예요. 손실 계산법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네, 뭐 예를 들어 정답 확률이 0.9면 그냥 1-0.9는 0.1을 손실로 할 수도 있겠지만 언어 모델에서는 보통 교차 엔트로피 손실,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많이 써요. 교차 엔트로피 손실, 이름이 좀 어려운데요. 하하, 그렇죠. 근데 계산은 의외로 간단해요. 그냥 모델이 정답 토큰에 준 확률값에 마이너스 로그를 씌우는 거예요. 마이너스 로그 정답 토큰 확률. 마이너스 로고요. 네, 이게 왜 좋냐면요. 모델이 정답에 대해 확신이 없을 때, 그러니까 확률을 엄청 낮게 줬을 때 손실값이 확 커져요. 틀린 예측에 페널티를 크게 주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럼 아까 본 스케일링 그래프의 Y축 값은 결국 이 평균 교체 엔트로피 손실 값이겠네요. 네, 맞습니다. 패스트 데이컷의 전체에 대한 평균값이죠. 모델이 정답을 더 확신할수록 이 값은 0에 가까워지고요. 이 손실 개념을 좀 더 크게 보면요. 왜 그 성능 곡선이 0까지 쭉 안 떨어지고 어느 선에서 이렇게 평평해지는지 그 이유도 좀 엿볼 수 있어요. 아, 그 한계선 같은 거요? 네. 근본적으로는 데이터 자체의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신경망은 다음에 뭐가 올까요? 데이터 패턴을 학습한다. 뇌를 모방했다. 여러 가지가 가능하겠네요. 그렇죠. 정답이 하나가 아니잖아요. 이게 바로 자연어의 엔트로피라고 하는 건데요. 특히 GPT처럼 인터넷 텍스트를 긁어모아 학습하면 데이터 자체가 이런 다양성, 모호성을 엄청 많이 가지고 있겠죠. 아, 모델이 아무리 똑똑해도 데이터 자체가 그러니까요. 맞아요. 그래서 언어 모델의 이상적인 목표는 사실 딱 하나의 정답만 맞추는 게 아니라 그럴듯한 여러 다음 단어 후보들 모두에게 적절히 높은 확률을 주는 거예요. 오, 실제로 요즘 큰 모델들 보면 그렇게 하잖아요. 뭐 메타의 라마 같은 거 다음 단어 예측 상위 5개 뽑아보면 다 말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군요. 이런 맥락에서 보면 오픈 AI 초기 연구에서도 이미지나 비디오 데이터 다룰 때는요. 몇 법칙 모델에 줄일 수 없는 오류항, 그러니까 상수함을 추가해서 데이터 자체의 엔트로피를 추정했어요. 아, 엔트로피를 추정했다고요? 네. 흥미롭게도 모델 크기를 바꿔가면서 추정한 엔트로피 값이랑 컴퓨팅 자원을 바꿔가면서 추정한 값이 꽤 비슷하게 나왔다고 해요. 이 경우에는 로그 그래프가 완전 직선은 아니고 살짝 아래로 휘겠죠. 네, 상수항이 있으니까요. 근데 자연어 데이터는 이게 좀 어려웠나 봐요. 초기 연구에서는 당시 가장 큰 모델로도 이 줄일 수 없는 자연어 엔트로피를 제대로 추정하기 어려웠다고 했거든요. 그만큼 언어가 복잡하다는 뜻일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한 1년 반쯤 뒤인 2022년에 딥마인드에서 또 대규모 실험 결과를 발표했는데 여기서는 자연어 데이터의 컴퓨팅 효율 경계선에서도 미세하지만 분명히 휘어짐, 커비처를 관찰했다고 보고했어요. 아, 드디어 공률을 발견했군요. 네, 이걸 바탕으로 전체 손실을 모델 크기항, 데이터셋 크기항, 그리고 줄일 수 없는 항, 자연어 엔트로피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는 개선된 스케일링 법칙을 제안했죠. 이 결과는 뭐 아무리 모델 키우고 데이터 늘려도 평균 교차 엔트로피 손실은 약 1.69m로는 내려가기 힘들 수 있다는 걸 보여줘요. 1.69. 그게 자연어의 어떤 근본적인 한계치일 수도 있다는 거네요. 와, 여기서 얘기가 진짜 더 재밌어지는데요. 바로 2023년 3월 14일 파이데이에 나온 GPT-4 얘기죠. 네, GPT-4. 그 기술 보고서가 100페이지나 됐는데 사실 모델 크기나 데이터 같은 핵심 정보는 거의 없었잖아요. 뭐 경쟁 때문이기도 하고 안전 문제도 있고 해서요. 맞아요. 굉장히 제한적으로 공개됐죠. 근데 진짜 놀라운 건 그 보고서 안에 들어있던 GPT-4 성능 예측 그래프였어요. 핵심은 이 예측이 훈련에만 1억 달러 넘게 들었을 거라고 추정되는 그 막대한 돈을 쓰기 전에 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게 정말 대단한 부분이죠. 예측 방식도 뭐 생각보다 단순했잖아요. GPT-4보다 훨씬 작은 모델들로 실험한 결과를 가지고 그냥 몇 법칙으로 쭉 외삽, 익스트라플레이트한 거. 네, 단순 몇 법칙을 적용했죠. 보고서 그래프는 Y축이 선형 스케일이라 좀 과장돼 보이긴 했지만요. 아, 맞아요. 그거 로그 스케일로 바꾸면 다른 그래프들이랑 비슷하게 완만하게 휘는 곡선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경이로운 건 예측 정확도였어요. GPT-3가 한 3,640 페타플롭데이 정도 썼다고 추정되는데 GPT-4는 뭐 유출된 정보나 이런 거 종합하면 20만 페타플롭데이, 훨씬 넘는다고 하잖아요. 거의 50배 이상. 네, 추정치가 그렇죠. A1은 100, GPU 2만 5천 개를 석 달 넘게 돌려야 하는 와. 그런 엄청난 스케일 차이에도 불구하고 미리 예측했던 성능이랑 실제 GPT-4 성능이 진짜 소름 돋게 맞았다는 거잖아요. 네, 그게 정말 충격적이었죠. 이건 뭐 스케일링 법칙이 진짜 말도 안 되는 범위에 걸쳐서 유효하다는 증거네요. 그 2020년 논문의 작은 실험부터 GPT-4까지 하면 거의 13자릿수, 10의 마이너스 8승에서 2 곱하기 10의 5승 페타플롭데이까지. 와, 그렇죠. 거의 천문학적인 스케일에서 예측 가능성이 확인된 셈이죠. 자, 그럼 여기서 진짜 근본적인 질문이 나오죠. 도대체 왜 이렇게 단순해 보이는 법칙이 이 복잡한 AI 시스템에서 작동하는 걸까요? 맞아요. 왜 데이터 양, 모델 크기, 컴퓨팅 파워가 핵심 병목이고 또 왜 하필 몇 법칙 관계로 연결될까요? 딥러닝 이론 연구가 아직 실제 기술 속도를 완전히 따라잡진 못했지만 최근에 이 왜라는 질문에 답하려는 시도들이 꽤 나오고 있어요. 그중 하나가 매니폴드 가설이에요. 매니폴드 가설이요? 네,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다루는 이미지나 텍스트 같은 자연 데이터가 사실은 엄청 고차원 공간에 있지만 그 데이터 점들이 그냥 막 흩어져 있는 게 아니라 훨씬 낮은 차원의 어떤 뭐랄까 부드러운 기하학적 구조 위에 놓여 있다는 가설이에요. 이 구조를 매니폴드라고 부르고요. 고차원 속 저차원 구조. 예를 들어 주실 수 있나요? 네. 예를 들어 MNST 손글씨 숫자요. 이미지가 28 x 28 픽셀이니까 784차원이죠. 네. 근데 784차원 공간에서 아무 점이나 찍으면 대부분 그냥 노이즈잖아요. 실제 손글씨 숫자 이미지는 그 안에 숨겨진 훨씬 낮은 차원의 매니폴드 위에 있다는 거죠. 뭐 한 10에서 20차원 정도. 아, 훨씬 낮은 차원이네요. 더 쉬운 예로는 픽셀이 3개의 X1, X2, X3인데 항상 X3 이퀄 플러스 코사인 X2 관계가 성립한다면 이 점들은 3차원 공간 전체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2차원 공면 위에만 존재하겠죠. 그 2차원 공면이 바로 매니폴드인 거예요. 아하, 이해가 좀 되네요. 그럼 신경망은 이 매니폴드랑 무슨 관련이 있는 건가요? 신경망, 특히 딥러닝 모델은 이 고차원 입력 공간을 데이터가 실제로 놓여있는 저차원 매니폴드로 잘 매핑하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어요. 매핑요? 네, 예를 들어 MNST 분류기 마지막 층 바로 전에 뉴런이 16개 있다면 784차원 이미지를 16차원 내부 표현 공간으로 압축한 거죠. 근데 재밌는 건 이 저차원 매니폴드의 기하학적 구조 자체가 정보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구조 자체가 정보를요? 네, UMAP 같은 걸로 시각화해보면 같은 숫자 이미지들이 이 16차원 공간에서 서로 가까이 뭉쳐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매니폴드상의 거리가 의미적 유사성이랑 관련이 깊다는 거죠. 와, 신기하네요. 그럼 이게 스케일링 법칙이랑 어떻게 연결되죠? 자, 보세요. 학습 데이터는 이 매니폴드 위에 찍힌 점들이에요. 모델은 이 점들을 보고 매니폴드 모양을 배우려고 하고요. 네. 데이터 양 D가 많아지면 매니폴드 위에 점들이 더 촘촘해지겠죠? 점들 간 평균 거리 S가 줄어들어요. 그렇죠. 근데 매니폴드의 본질적인 차원 D가 높을수록 데이터를 늘려도 거리는 더 천천히 줄어요. 대략 S가 D의 마이너스 1D 제곱에 비례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차원이 높을수록 거리가 천천히 준다. 네, 차원의 저주랑 비슷한 거죠. 그리고 새로운 테스트 데이터의 오류는 그 점이랑 가장 가까운 학습 데이터 점까지의 거리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볼 수 있어요. 가까울수록 오류가 적겠네요. 그렇죠. 이론적으로는 오류나 손실이 이 거리의 제곱, S제곱에 비례한다고 예측해요. 아, 거리 제곱이요? 네, 그럼 손실은 결국 데이터양 D의 마이너스 2D 제곱에 비례하게 되겠죠. 손실은 S제곱 이퀄 D의 마이너스 1D 제곱의 제곱 이퀄 D의 마이너스 2D 제곱. 뭐 교차 엔트로피 손실 같은 경우도 비슷하게 거리 제곱항이 중요해서
어떤 이론에서는 손실이 D의 마이너스 4D 제곱에 비례한다고 예측하기도 해요. 마이너스 4D요. 네. 핵심 아이디어는 데이터 D나 모델 파라미터 N을 늘리는 게 마치 매니폴드를 더 높은 해상도로 보는 거랑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니폴드를 더 자세히 파악하게 되니까 손실이 줄어든다. 이걸 해상도 제한 스케일링이라고도 부르고요. 즉 손실은 데이터나 모델 크기의 몇 함수로 줄고 그 지수는 매니폴드 차원 D와 관련이 있다는 거죠. 와, 굉장히 그럴듯한 설명인데요. 근데 이거 너무 깔끔하게 떨어지는 이론 아닐까요? 혹시 실제 현상은 이것보다 더 복잡한 다른 요인들이 있는 건 아닐까요? 이 이론 예측이랑 실제 실험 결과는 얼마나 잘 맞아요? 네, 아주 좋은 지적이세요. 실제로 비교를 해봤죠. 연구자들이 직접 만든 간단한 합성 데이터나 MNST 같은 이미지 데이터에서는요. 이론에서 예측한 스케일링 지수랑 실제 실험에서 얻은 지수값이 꽤 잘 맞아요. 그래요? 근데 자연어 데이터는 이게 좀 달라요. 예를 들어 오픈 AI가 초기에 관찰한 데이터셋 크기에 대한 스케일링 지수가 마이너스 0.095 정도였거든요. 네. 이걸 이론식 마이너스 4D에 넣어서 D를 구해보면 한 42 정도 나와요. 자연어 매니폴드 차원이 40이다. 근데 다른 방법으로 직접 언어 모델이 학습한 매니폴드 차원을 재보면 100이나 그 이상으로 훨씬 높게 나오거든요. 오라? 차이가 꽤 크네요. 네, 이론에서 예측한 부등식 자체는 성립하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 성능 향상이 이론적 최악보다는 빠르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요. 근데 합성 데이터나 이미지에서처럼 딱 들어맞는 수준은 아니라는 거죠. 그럼 이 매니폴드 가설이 설득력은 있지만 아직 완벽한 정답은 아니라고 봐야겠네요. 그렇죠. 스케일링 법칙을 설명하는 아주 유력한 후보이고 어느 정도 예측력도 있지만 아직 AI 전체를 꿰뚫는 통일 이론이라고 하기엔 좀 더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 볼 점이 이 스케일링 법칙이 전체적인 성능, 그러니까 평균 손실값 같은 건 잘 예측해도 특정 능력들이 언제 툭 튀어나올지는 잘 모른다는 거잖아요. 네. 창발적 능력, emergent abilities 말씀이시죠? 네. 단어 순서 맞추기나 산수 계산, 아니면 여러 단계 추론 능력 같은 거요. 이런 건 특정 규모를 넘어가면 갑자기 확 생기는 것처럼 보이는데 스케일링 법칙만으로는 이걸 예측하기 어렵다고요. 맞습니다. 그 부분은 아직 미지의 영역이죠. 돌이켜보면 지난 5년, 그러니까 2020년 오픈 AI 논문부터 2023년 GPT-4까지 AI 발전은 정말 이 스케일링 법칙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과정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네, 정말 그랬던 것 같아요. 재밌는 건 이 분야 연구자 중에 물리학 배경 가지신 분들이 꽤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뭔가 복잡한 현상 속에서 보편적인 원리를 찾으려는 그런 접근 방식이 좀 엿보여요. 그럴 수 있겠네요. 스케일링 법칙 자체는 정말 강력하고 유용한 경험적 발견이고 어쩌면 이게 우리가 아직 모르는 지능 시스템 스케일링에 대한 더 깊은 이론으로 가는 중요한 실마리일 수도 있겠죠. 물론 아직 모르는 게 훨씬 많아요. 이 스케일링이 어디까지 갈지, 또 아까 말한 그 성능의 경계선이나 한계가 진짜 넘을 수 없는 건지 아직은 아무도 모르죠. 네. 앞으로 또 5년 동안 이 스케일링 법칙이나 다른 이론들이 우리를 어디로 데려갈지, 그리고 그 경계의 본질을 밝혀낼 수 있을지 지켜보는 게 정말 흥미로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쭉 살펴본 걸 정리하면 AI 성능 향상에는 분명 예측 가능한 패턴이 있다. 컴퓨팅, 데이터, 모델 크기를 키우는 스케일링으로 더 좋은 AI를 만들 수 있다는 증거가 쌓이고 있다. 하지만 왜 이런 법칙이 작동하는지, 그리고 그 끝은 어디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은 여전히 탐구 중이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네, 정확합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이처럼 예측 가능한 스케일링 법칙을 생각해보면 앞으로 어떤 예상치 못한 능력들이 AI에서 또 창발적으로 나타나게 될까요? 그리고 우리가 얘기했던 언어 자체, 줄일 수 없는 엔트로피, 그 본질적인 불확실성은 과연 AI가 진짜 인간처럼 언어를 이해하거나 뭔가 새로운 걸 창조하는 능력에 어떤 한계를 그을까요? 아니면 오히려 그 가능성을 더 독특하게 만들어갈까요? 네, 정말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네요.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